인터넷은 전쟁터입니다. 사이버 범죄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이제 정부가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이제 사기꾼과 사이버 위협에 맞서 해킹으로 대응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인터넷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반격하는 순간 여러분이 표적이 됩니다. 해외 해커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복할 것이고 기업들을 겨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 병원, 그리고 전력망을 표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디지털 방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민영화된 세계 전쟁이며 여러분이 총알바지입니다. 2026년 8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 번의 서명으로 사이버 전쟁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은 미국의 민간 기업들에게 자체적으로 공세적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법적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버 범죄 조직에 맞서 반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 정부의 통제하에 기업들은 사이버 감시와 사이버 효과 작전을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무장하게 된 것입니다. 백악관은 지금까지 미국이 지고 있던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이것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FBI 산하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 즉 IC3의 통계는 문제의 규모를 드러냈습니다. 2023년 미국에서 보고된 사이버 범죄로 인한 손실은 5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2024년에는 그 수치가 1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미국인을 상대로 무려 210억 달러를 갈취했습니다. 해마다 수치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 추세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AI와 암호화폐의 폭발적인 확산은 그 위협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업 침해와 사이버 범죄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이 문제를 법 집행기관에 맡겼습니다.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했고 법무부는 해외 범죄 조직을 기소했습니다. 그 후 워싱턴은 동맹국에 의존해 범죄자를 추적하고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분명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기소하고 범죄인 인도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이 지구상에서 가장 음지에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분산된 범죄 조직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워싱턴 DC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자국의 지리적 경계 내에서만 법을 집행할 수 있지만 그런 규칙과 시스템은 광대하고 경계 없는 온라인 세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법 집행기관이 범죄 조직과 싸우게 하던 생각을 버렸죠. 대신 민간 기업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사이버 살악 행위를 합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세기 전 세계 제국들은 바다에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자신들의 영토는 통제할 수 있었지만 바다는 광대하고 무법이며 해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큰 해군을 만들고 전쟁을 벌이는 대신 정부들은 해상 보안을 외부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민간 선장들에게 납포 및 보복 허가장을 발급했습니다. 평범한 상인들이 합법적인 해적, 즉 사략선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용된 사략선들은 적선들을 추격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 대가로 약탈한 화물의 일부를 얻었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적이었으며 제국들은 자신들의 함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적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략 행위는 19세기 결국 금지되었지만 백악관이 그것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미국은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혼자서 치를 수 없습니다. 디지털 바다는 그만큼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외교적인 미사역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사략 행위를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화려한 표현을 걷어내면 결국 그 본질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미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민간 기업들에게 사이버 공격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민간 보안업체와 사이버 방위 계약업체들은 더 이상 악성 코드 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방화벽을 설치하는 데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외국 네트워크를 해킹하고 데이터를 훔치고 본넷에 반격하며 사이버 범죄 조직을 하나씩 해체하는 등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은 이것이 혁명이고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시대이며 디지털 방위 혁신의 다음 도약으로 실리콘밸리의 모든 힘이 발휘될 수 있는 시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더 크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모한 도박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DC는 민간 기업들이 법 집행기관과 연방기관과 같은 기준을 지킬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관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확립된 매우 엄격한 규칙과 관행을 따르며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들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단 하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윤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사이버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설 보안업체는 범죄 조직을 추적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신속하고 강하게 공격한 뒤 확인은 나중에 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더 공격적이고 효율적일수록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곧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는 엄청나게 복잡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빠르게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는 명확한 경계로 서로를 구분하는 지역이나 구획으로 깔끔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세계는 복잡하고 뒤엉켜 있으며 사이버 범죄 조직과 병원 클라우드 네트워크 같은 곳 사이에도 많은 인프라가 겹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조직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악용합니다.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의 기기로 구성된 본넷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 잘못도 없는 기업들에게로 이어지는 디지털 증거 흔적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관의 기기를 해킹해서 그 기관들이 마치 수상한 디지털 범죄 조직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에게 그런 기관들을 공격하라고 허가를 내주면 무고한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휘말릴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오판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주 사소한 오류나 실수 하나로 인해 갑자기 민간 의료 데이터베이스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처리 네트워크가 오프라인이 되고 그리고 은행 플랫폼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보복 해킹 개념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들은 사이버 전쟁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부수적인 피해자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제도 마이클 S. 로저스는 2017년에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발언할 때 이 점을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그는 해킹 보복이 결국 서부 개척 시대 거리에서 총잡이들이 더 많이 나도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성적인 목소리는 훨씬 더 큰 목소리, 즉 로비스트들의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수년 동안 대형 기술 기업들과 민간 보안 회사들은 워싱턴에 자신들에게 적극적인 방어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압박해왔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과 같은 기존 법률 때문에 한 손이 묶인 채로 사이버 범죄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지만 기업들은 대응 방법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권한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히 자기 방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결국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는 기계가 생겨날 것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메모가 시행된다면 민간 사이버 보안 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을 대신해 사이버 반격 작전을 수행하는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 금융기관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에는 FTC와 IC3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저 좋은 결과를 바라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체 보안팀에 의존해 손실된 파일을 복구하고 시스템을 다시 정상 가동 상태로 되돌려야 했습니다. 한편 랜섬웨어 조직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며 불과 몇 주 후에 같은 기업을 다시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로 인해 회사는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 이들에게 반격할 사이버 전쟁팀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고의로든 실수로든 무고한 조직과 민간 서비스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업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돈을 받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의 실수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모에는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민간 기업이 자신의 행동으로 제3자에게 실수로 피해를 입히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제법이 꽤나 일관적입니다. 수년 동안 같은 논리가 사이버 전쟁 분야에서도 적용되어 왔습니다. 만약 사이버 보안 회사가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하다가 실수로 무고한 기업 시스템을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소송만으로도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는 새로운 요소, 즉 법적 면책을 도입합니다. 이 메모는 승인된 계약업체들이 국가의 대리인처럼 활동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는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만약 그런 디지털 현상금 사냥꾼 중 한 명이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피해자들은 그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연방정부의 권한과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모에는 무언가 잘못됐을 때 혹은 더 가능성 있게는 언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담겨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회사가 실수로 무고한 미국 네트워크나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을 경우 지침은 명확합니다.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며 국가조정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들이 처벌을 받거나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조차 문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민간 방위업체가 해외 사이버 범죄 조직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더라도 당신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디지털 전장에서 그저 부수적인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 전장에서는 양쪽 모두 최대한 공격적이고 무자비하게 행동할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결과를 내야만 돈을 받는 사략선처럼 움직이는 민간 공격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도구를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화된 스크립트, 공격적인 대응책, 그리고 사기꾼들의 운영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잔인한 익스플로이 페이로드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반대편에는 범죄 조직들 자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사기와 다크웹 데이터 판매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이들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적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함정을 파고 가능한 한 많은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황희팍과 데드맨 스위치를 설치해서 만약 그들의 서버가 공격당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는 낌새만 느껴도 이 해커들은 웜 같은 악성 코드를 퍼뜨릴 것입니다. 백악관은 신중한 문구로 작성된 메모랜덤을 통해 일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설령 그들에게 사이버 공격 작전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민간 기업들은 여전히 연방정부의 통제와 감독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메모랜덤은 엄격한 교전 수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행동을 절제하고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안심하길 원합니다. 그들은 오직 나쁜 사람들만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말이 안심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이버 공간의 복잡성과도 연결됩니다. 미국 정부는 민병대에게 적 기지를 공격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좌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정확하고 지시가 잘 이행된다면 다른 사람이 다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민간 방위업체에게 사이버 범죄 조직을 겨냥하도록 허용할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디지털 영역에서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고정된 장소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물리적 하드웨어조차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춘 500대 기업이나 의료단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그들은 소규모 사업체나 소매 브랜드와 동일한 호스팅 제공 업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탈취된 민간 네트워크와 침해된 기기를 통해 트래픽을 우회시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가장 숙련된 사이버 요원들조차도 그들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 사이버 작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민간 디지털 인프라 속에 너무 쉽게 자신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연쇄 살인범이 붐비는 방에 숨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격수를 이용해 깔끔하고 정확하게 머리를 노리는 대신 사이버 보안 회사들은 창문을 통해 수류탄을 던지는 셈이죠. 물론 그들은 아마도 범인을 잡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손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 제한된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세계는 공식적으로 무서운 새로운 디지털 전쟁의 시대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점점 더 적대적인 전쟁터가 될 것이며 악령 높은 범죄 조직, 국가가 지원하는 해커들, 그리고 기업의 현상금 사냥꾼들이 모두 지배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려는 평범한 미국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켜줄 디지털 경호원이나 현상금 사냥꾼을 고용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신원과 데이터를 보호해줄 사이버 전쟁 전문가 팀도 곁에 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디지털 먹이사슬의 가장 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비싸고 복잡한 구독 서비스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기업들, 즉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이버 요원들로 구성된 사설 군대를 둘 수 있는 기업들이 일반 사람들을 보호해주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데이터도 더 많이, 충성심도 더 많이, 자유도 더 많이 내주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나쁜 점은 각서나 이후에 시행되는 어떤 정책도 사이버 범죄를 전혀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사기, 피싱, 악성 코드, 데이터베이스 유출 등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얽혀 있어서 사이버 범죄 조직들이 그냥 백기를 들고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음흉하고 더 교묘하고 더 영리한 수법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머신러닝과 신경망의 힘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는 기업들과 자신들 사이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끼워 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더 이상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될 것이고 새로운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에서 불가피한 부산물이 될 것입니다. 사이버 방어는 원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정한 보안은 더 강력한 아키텍처에 투자하고 사이버 범죄의 수사기관을 강화하며 가장 큰 기술 기업들이 더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강제하는 데서 나옵니다. 필요한 것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디지털 전쟁이 시작되면 고통받는 것은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이버 범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더 정교해지고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역대 가장 위험한 해커 10인을 통해 그들의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이걸 클릭하세요.